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널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보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을 좀 두루두루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의 프레젠테이션 하는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법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아마 최종적으로 마감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력물을 통해서 프린트 A1이던 혹은 A0던 아니면 문짝 900, 1800 이렇게 크게 출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어떤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좀 쉽지는 않다. 아마 저 역시도 그랬고, 건축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건축 디자인을 하고는 있지만, 건축 같은 경우에도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 나가는데, 세세하게 개구부는 여기보다 이렇게 뚫는 게 더 좋아. 혹은 매터리얼을 벽돌보다는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혹은 역으로 학생들이 배우실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지는 않죠. 통상 배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지, 판넬도 아마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판넬 디자인도 본인 스스로가 한번 마감하고 그 다음에 또 마감하고 혹은 또 중간에 공모전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 요즘에는 핀터레스트 혹은 구글 치면 많이 나오죠.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보고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오히려 2학년, 3학년 혹은 어떤 친구들은 내가 본다고 보는데도 정말 나도 저 정도는 하고는 싶지만 쉽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아서 잘하겠지만, 잘하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또 카메라 앞에 섰고요. 다만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베이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노하우와 그리고 저 나름대로 찾아서 공부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패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최초에 아무래도 묻는 질문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저는 예전에 파워포인트로 판넬 작업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긴 저 선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도면을 걔들 칠 줄 몰라서 군대 갔다 오고, 군대 이제 행정병으로 빡세게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면을 그려오라고 하니까 캐는 칠 줄 모르고 하니까 본인이 행정병이 자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한글. 한글로 도면을 치는 경우도 봤어요. 본인이 일일이 100분의 1 계산을 해서, 100분의 1 계산이 어렵진 않으니까. 참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근데 잘 쳤어요, 그래도. 그래서 잘 쳤었던 것 같아요. 판넬도 파워포인트로도 하는 경우도 봤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어차피 이 판단하시는 결과물을,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툴을 썼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으로 해도 되고, 일러스트로 해도 되고, 그림판으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건축가나 혹은 디자이너 분들, 사실 약간의, 누구나 그렇듯이 약간의 장비병이 있지 않나요? 장비병.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주려고 해요. 하나는 굉장히 구형이에요. 2010년. 또 하나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2019년,
20년 프로그램을 2개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신형을 선택하겠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마다의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장단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항상 제자들이나 뭐 후배, 지인들한테는 판넬 디자인할 때는 일러로 해라. 뭐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일러로 해라.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에 좀 위험 부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다른 툴을 쓰다 보면 그 적응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옮기더라고요. 포토샵 쓰는 친구들은 일러 쓰는 거 어려워하고 일러 쓰는 친구들은 인디자인 쓰는 거 어려워하고 근데 막상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다.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러를 쓰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판넬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좋은데 어떤 좋은 점이 있냐 그러면은 드로잉이 편해요. 드로잉이 편하고 같은 라인, 같은 폰트더라도 출력을 하면은 조금 더 곱게 나오고 그리고 작업 시간도 세이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회화적인 작업을 필요로 할 때는 포토샵이 훨씬 더 편하죠. 최근에 뭐 판넬 디자인할 때 한 장에 다 담아서 회화적으로 혹은 수치화적인 느낌 많이 내죠. 그럴 때는 이제 포토샵으로 하죠. 그럴 때는 좀 저 같은 경우도 헷갈리기는 해요. 포토샵과 일러를 섞어서 쓰는데 글쎄요. 그래도 저는 백그라운드는 아마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포토샵에서 일러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넘겨와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네요. 일단은 어쨌든 일러스트레이터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한번 최근에 이미지를 찾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있죠.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제가 아키텍처 패널 이러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야, 뭐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이게 표정 관리 잘해야지. 잘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해라. 저학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답답하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하나, 2개 해봤는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주로 보면은 학교 프로젝트에 안 맞는 프로젝트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경험한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상지 자체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풍경이 안 예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리터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진을 찍고 내 건물을 렌더링을 걸어서 거기다 얹히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대부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특히 여기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는 제 느낌상 그 대상지 공모전인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공모전. 그러다 보니까 뭐 땅 예쁜 데다가 하면은 기가 막힌 이미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 얹히면은 어느 정도 그냥 그쵸? 이미지 만드는 데는 쉽죠. 그런 작업들이. 혹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빛이 굉장히 쨍한 그런 날에 하늘만 찍어도 굉장히 예쁜데 뭐 사이트 찍으면은 자세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아요. 또 하나 우리 이제 뭐 대략 대상지가 정해지면 뭐가 정해지죠? 스케일이 정해져요. 도면은 몇 분의 몇 스케일로 해라. 그럼 도면을 넣어. 도면을 넣으면 이미 판넬이 끝나요. 많이 넣을 게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뭐 굉장히 멋있는 걸 줘도 절대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이제 마음의 부담만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의 수채화 느낌의 수채화 느낌의 이거 많이 어디서 본 건데 아닌 것 같네요. 수채화 느낌의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졸작에. 근데 이상하게 졸작의 대부분 용도는 또 마을이야. 이상하게. 왜 다 마을이지? 예.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마을에 관심 있는 건축가들이 이렇게 많나요? 아무튼 마을은 엄청 많아. 예, 건물은 별로 없고 죄다 마을이야. 넣을 게 많죠. 예, 아무래도 마을을 하면. 그렇지만 또 용도가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저런 패널을 만들기가 좀 쉽지는 또 않은 그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두 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판넬 레이아웃, 두 번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디자인, 광고 편집에서 문자, 그림, 기호, 사진 등의 각 구성 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일. 그래서 뭐 눈에 띄는 단어가 주목성, 가독성, 명쾌성, 조형성, 창조성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인 구성력과 조합 능력이 요구된다. 각 구성 요소의 독자적 역할과 동시에 전체로서의 통일된 질서의 감각이 있는 레이아웃. 자, 뭐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질서와 무질서, 그죠? 규칙과 불규칙에 대한 어떤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레이아웃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판넬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판넬의 미적인 완성도, 물론 중요는 하죠. 예, 이왕이면은 다홍치마가 좋듯이 판넬 디자인의 미적인 부분도 퀄리티도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설계한 대상물을 설명하기 위한, 그쵸? 예,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목적에 알맞는 것이 될수록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 막 너무 사례 자체를 내 거에 맞지 않는, 저거 화려한데? 그래서 뭐 구름이랑 막 이런 거 막 갖다 다 넣고 뭐 넣고 절대 알맞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의 건축 디자인과 패널 디자인, 다이어그램 디자인, 이런 어떤 각각의 요소들이 전체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 전략에 맞추어서 디자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예. 다만 규칙과 불규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목적에 따라 규칙이 조금 더 우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규칙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 규칙의 백그라운드 안에 불규칙, 내가 생각하는 약간의 조미료를 넣었을 때 디자인이 조금 더 어느 정도 개성이 있는 거지, 불규칙 막 여러 가지 컨텐츠의 내용들을 섞어 놓고 누구 걸 그냥 따라 한다고 해서 정리되고 누군가가 봤을 때 건축 디자인이 잘 됐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 판넬 디자인이 너무 어지러워,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판넬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규칙이면은 바로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 자,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모듈, 그리고 그 모듈이 반복이 되어서 어떤 하나의 그리드를 이루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컨텐츠를 넣을 때 대략 잡아놓으신 그리드 안에서, 그 규칙 안에서 판넬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규칙성을 얼만큼 내가 일관되게 고집 있게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실 어떻게 보면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약간 폰트가
조금 더 밑으로 가고 뭐 옆으로 가고 뭐 이게 나중에는 아웃풋 보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순간순간 흔들릴 수도 있어. 하다 보면은 아 여기 붙는 것보다는 좀 빼는 게 좋은데 뭐 이런저런 예, 그렇지만 베이직한 어떤 그런 체계는 바로 이 그리드 시스템 안에서 판넬 디자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메인 투시도가 여기 들어가고 그렇죠? 혹은 여기에 뭐 개요라든지 어떤 설명 부분, 다이어그램, 예, 프로세스, 뭐 형태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도면, 여기에는 뭐 입단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정해진 규칙 안에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 디자인에는 크게 제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분할 혹은 통합. 그래서 이거를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쪼개서 패널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그걸 기본적으로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장의 느낌이 나게 패널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렇지만 통합적인 어떤 이미지 하나를 갖더라도 그 안에 컨텐츠들은 그리드 시스템에 따라서 디자인이 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포그래피, 폰트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패널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폰트를 정해야겠죠. 예, 기본적으로 뭐 굴림체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리얼도 있고 명조체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국문, 영문 폰트가 있는데 어떤 폰트를 선택을 하게 될지 참 사실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옥 프로젝트, 한옥 공모전에 출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폰트를 선택하는데 어떤 모던한 폰트보다는 내가 디자인한 한옥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폰트를 고민을 해보겠죠. 예, 그게 바로 폰트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정하고 나서 그 한 글자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그 한 글자와 그 옆에 있는 한 글자, 자간, 그리고 줄간, 그렇죠?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 사이의 거리, 뭐 이런 어떤 글자를 이제 디자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이제 처음에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아무래도 이런 어떤 폰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마감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와요. 그렇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패널 디자인 할 때, 설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좀 찍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영문 폰트를 기준으로 해서 돌출선이 없는 거를 바로 우리는 산세리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출선이 있는 걸 세리프, 이렇게 꼴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 이 산세리프는 폰트 자체의 스타일이 모던합니다. 지금 이 타이포그래피, 이 텍스트처럼 모던한 폰트를 통상 산세리프라고 하고, 혹은 뭐 로만 폰트라든지 세리프 폰트 이런 것들은 조금 끝에 이런 어떤 삐쭉삐쭉 이렇게 신발 신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폰트를 우리가 세리프 폰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 건물의 디자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주는 게 전체적으로 패널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의 완성도 높은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요소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큰 범주에서 봤을 때. 그런데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메인 타이틀이 있고 서브 타이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구분을 지어주는 게 시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보이고 이해도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메인 타이틀과 부 타이틀의 위계를 어떤 걸 더 우선순위 하느냐, 뭐 그런 조절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건축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선이 두껍고 얇고, 그렇죠? 선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위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 혹은
선 같은 경우에 대시, 점선의 간격, 혹은 컬러의 농도, 뭐 이런 어떤 밝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위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타이포그래피는 대문자, 소문자, 크기, 그리고 볼드, 두께, 그 다음 마찬가지로 컬러, 그쵸? 그 외에 뭐 디자인 요소로 뭐 자간, 줄간, 여백, 뭐 이탈릭,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기타 등등 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타이포를 치는 순간에, 그리고 엔터를 때리면은 그 아래에 들어가는 어떤 스타일은 어떻게 잡아줘야 될 것인지, 위계의 규칙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약간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잘 실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패널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판넬은 제가 몇 년 전에 출품했던 공모전 판넬입니다. A1 4장이었고요. 합쳐놓은 지금 이미지고, 이 판넬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한번 레이아웃 그리고 폰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수정해야 될 부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넬의 시작이 되는 어떤 작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넬의 시작. 제 생각에는 판넬의 시작은 바로 3D입니다. 건축 프레젠테이션에서 특히 3D 툴을 도면이 다 완성된 뒤에 도면에 얹혀서 3D 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3D 툴을 쓰는 방법은 프레젠테이션 용도가 아니라 설계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형태를 만들면서 평면을 고려하면서 점점 완성시켜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도면이 붙어서 완성도 있게. 그래서 사실은 3D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하지 않죠. 융통성 있게 모델링을 하는데 그 두 개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맞춰주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거기 화장실을 도면을 쳐야 되는데 도면을 치면은 여기서 화장실을 또 모델링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거의 이것도 뭐 거의 렌더링 자체가 보여줄 곳이 익스테리어 위주다. 그럼 내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생략해도 되죠. 자, 그래서 가렌더로 3D를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올 수 있냐면은 판넬에 있어서 컨셉, 주조색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즉흥적일 수 있죠. 물론 타겟 자체를 이미 판넬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나 이런 느낌으로 판넬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 생각엔 그 건물하고 또 매칭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렌더 걸면서 주주색은 어떤 톤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내 건물의 형태라든지 분위기, 전체적인 리터치,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매치시켰을 때 잘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렌더링을 걸고 주주색 자체를 푸른 톤, 다크한 푸른 톤으로 가야겠구나. 그게 바다의 컬러와 하늘의 컬러,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의 컬러와 매칭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어떤 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패널의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일단은 제가 다음과 같이 박스를 하나 그렸고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T 해서 폭을 위스를 50%로 줄여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복사해서 컨트롤 T 50%. 컨트롤 T 마찬가지로 50%. 자, 여기는 한 장에 이렇게 더한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리드 시스템. 자, 그리드 시스템 최소한의 모듈을
모듈 안에서 규칙성 있는 배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듈 하나를 사각형을 그리시고 그걸 배열을 쫙 하고 레이아웃을 짜면은 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쵸? 비효율적이겠죠, 굉장히. 그게 아니라 꽉 찬 프레임에서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대로 이렇게 등분해서 나눠주는 그런 지금 레이아웃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이 어느 정도 패널에 꽉 차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글 같은 경우에도 규칙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니까 더블로 이렇게 붙도록, 약간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개념 안에서 작업이 되었고요. 최대한 사각형의 영역을 꽉 채울 수 있도록 레이아웃 디자인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요소는 발생이 되겠죠. 그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서와 무질서, 규칙과 불규칙의 포션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이냐. 당연히 이런 시각적인, 우리는 지금 건축 디자인이 어떻게 되었고 나는 그 땅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솔루션을 풀었다라는 프로세스와 함께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처음에 봤을 때의 그런 시인성과 가독성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성, 그리고 모듈, 질서 안에서 디자인이 되고 거기서 예외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첨가를 하였을 때 비로소 조금은 패널 디자인의 완성도가, 건축 프레젠테이션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이드를 세로만 뽑았는데 가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중간에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땐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약간은. 전혀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전체적인 큰 맥락이 읽힐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디자인 놓은 오브젝트 혹은 드로잉한 객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백들에 대한 간격, 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왕 한 거 폰트까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틀, 뭐 랩소디 오브 오션이라고 뭐 이렇게 지금 글을 써봤는데, 자, 일단은 제목을 쓸 때는 T 누르고 바로 콕 찍으면은 텍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썼던 폰트가 저장이 돼 있어서 초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게 레귤러 기본 폰트고요. 그 아래 붓 타이틀이 있네요. 자, 일단은 당연히 메인 타이틀이기 때문에 글자는 위에 게 더 큰 게, 위계가 분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글자를 좀 키워주고, 여기서 좀 더 힘을 실어줘 볼까요? 폰트를 레귤러가 아닌 볼드로 넣어주면은 벌써 눈이 바로 위로 가죠. 예, 위로 가. 이 당연히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줄간도 중요합니다. 자,
조금 더 글자를 줄여볼까요? 네. 그런데 가끔 오히려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역으로 메인 타이틀이 라이트예요. 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브 타이틀은 두꺼워요. 볼드. 어떤 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왼쪽 게 더 안정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타이포의 편집은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컨텐츠의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폰트를 바꿔주는데, 통상 뭐 스타일을 확 바꿔주기보다는 패밀리 안에서, 저는 지금 미리아드라는 폰트를 썼는데 이 안에 다양한 스타일이 또 있죠. 소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타이틀 아래 컨텐트 내용이 붙는다라고 하면 T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일단 내용은 미리 좀 복사를 해놨고요. 이거 뭔가 세팅이 오토로 일단 글자 크기를 줄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컨텐츠, 이 내용들이 이런 줄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이왕이면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위에 타이틀은 T 하고 찍고 글자를 넣었죠. 그 차이예요. 얘는 내용은 드래그해서 박스를 그리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컨텐츠 파라그래프에 대한 스타일도 원래 이제 지금 왼쪽 정렬로 그냥 돼 있는 경우에는 2가 빠지듯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 정렬, 양쪽 끝 정렬로 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단점은 자간이 좀 달라져요. 줄마다. 이럴 때는 텍스트를 올려줘야 돼요. 스페이스를 띄워서. 그렇죠? 예. 약간 장단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패널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은 꽉 찬, 그렇죠? 이 그리드가 읽힐 수 있는 꽉 찬 패널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 다만 이 글 같은 경우에도 이 길이가 또 중요합니다. 이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션 이거보다는 뭔가 수식어가 붙어서 적당한 길이의 텍스트가 확보가 되어야지. 사실 이 텍스트라는 것 자체를 의미도 있지만 이미지로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미지. 그러니까 가끔 글을 쓰는데 나 너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이 텍스트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지. 그쵸? 딸랑.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볼륨도 중요하다. 시각적인 볼륨. 할 말이 없으면은 뭐라도 어떻게 해서 메꿔 넣으세요. 멀리서 보면 이거 글로 읽힙니까? 아니에요. 이미지로 보입니다. 이미지의 볼륨으로 사각형 덩어리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레이아웃에 맞춰서 풍부하게 혹은 적절하게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레이아웃에 맞춰서 심지어 예, 레이아웃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볼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지금 블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 블럭과 블럭이 있는데 지금 이 사이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블럭이 애매하게 잡히게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는 타이틀이고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밑에 있는데 위에와 아래하고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으면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묶어줘야 돼요. 밑에하고. 이런 미세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칫 설정을 잘못해 놓으면은 블럭이 잘 안 읽히고 레이아웃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을 쓰셨을 때는 항상 또 줄간도 체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 자체가 짧을 때 그리고 줄 간격이 짧을 때와 넉넉할 때의 느낌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패널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미지는 사실 차치하고서라도 텍스트만 있더라도 그 레이아웃이 분명하게 읽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패널의 퀄리티는 통상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3D에 눈이 많이 가죠. 와, 되게 리얼해. 느낌 좋아. 사진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레이아웃의 퀄리티가 좋으면은 3D가 없더라도 벌써 레이아웃 자세가 딱 잡히면은 어느 정도 가독성도 높고 시인성도 높지만 그 패널의 이미지가 바로 신뢰성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폰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규칙성과 일관성 안에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패널 디자인을 하면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퀄리티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분할의 기법, 레이아웃이 아니라 이미지 한 장으로 패널 디자인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렌더링을 걸 때 패널 구상이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조금 세련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패널의 이미지는. 자, 뭐 다른 사례들을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최초에 핀터레스트를 이렇게 봤는데 주로 사선이 많이 활용이 되었네요. 그쵸? 예. 뭐 이렇게 분할 혹은 지금같이 이미지 한 장으로 얹혀서 쓰이는 방법 혹은 배치도를 활용하는 방법. 크게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하는 게 건축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건물 렌더링에 밑에 깔고 그 다음에 하늘 아니면 배치도에 어떤 사이트의 특성상 물이 있다든지 혹은 디자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배치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사실 사선입니다. 사선. 그렇죠? 얘도 사선. 예, 왜냐? 이 덩어리 박스라고 치면은 박스의 3면을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지? 3면을? 그쵸? 못 보죠? 두 면을 보다 보면은 통상 2소점, 1소점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건물이 대칭이면은 당연히 인면적인 어떤 느낌 이런 식으로 인면적인 느낌으로 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사선으로 디자인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금 건물 내리고 지금 바다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하늘이고 두 번째 물. 잔디는 잘 쓰이지 않아요. 백그라운드로. 여기다 도면을 갖다 놓으면은 눈에 잘 안 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잡으면서 당연히 타이틀의 위치,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의 제목의 길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굴림이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뭐 폰트 아까 미리아드를 썼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폰트죠. 헬베티카 폰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넣는 거예요. 예. 그냥 대략 뭐 헬베티카를 썼다고 해서 사실은 꼭 고수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고수해야 되는 건 없어요. 다만 제가 패밀리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얇다. 예, 폰트가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도를 잡을 때 그렇죠? 컨텐츠의 내용들이 그렇죠?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될 것인지 도면은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잡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 레이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살려서 밑에 이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반사되기 때문에 하얀색과 검정색이 대비돼서 도면을 띄워놓기도 애매하고 뭔가 좀 그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죠? 예,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검정색을 넣으실 수도 있고 하얀색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파시티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내용을 넣으시면은 눈에 좀 검정 텍스트라든지 도면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역으로 하얀색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반전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I 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 물을 살리는 것보다도 레이어 풀렸죠? 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저는 컬러로 일단 채울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컬러를 채우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살짝 다른 구름들을 합성을 해도 되고요. 뭐 포인트가 되는 거는 구도를 잘 잡고 컨텐츠의 어떤 레이아웃을 구상을 하면서 완성도 있게 잡아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지금 제가 헬베티카 폰트를 잠깐 썼었는데 헬베티카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영상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타이포그라피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모던 폰트가
모던, 그리고 헬베티카 폰트가 현대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